함락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내 지하철역은 대형 방공호로 변했고 우크라이나 국경 수비대는 러시아군에 맞서다 모두 전사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대화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TV토론에서 선거제도 개혁과 통합정부 필요성을 다시 한번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정치쇼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 34.9%, 윤석열 후보 36.5%로 초박빙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확진자 동거 가족은 격리 없이 일상생활을 하게 됩니다. 다만 학교의 경우 당분간 기존 지침이 적용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이 경찰을 사칭한 남성의 소가 700만 원을 뺏겼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가 사기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국민의힘이 대장동 의혹 관련 문건을 확보했다며 이재명 후보로부터 결제받은 서류도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입수한 문건이고 재판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동시에 내놓은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 현실성 있는지 따져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조금 전 끝난 대선 토론 중계로 오늘은 뉴스나인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토론 소식은 조금 뒤에 자세히 전하기로 하고 먼저 우크라이나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쪽으로 진입한 러시아 지상군은 국경을 넘은 지 하루 만에 수도 키예프 턱 밑까지 다다랐고 남부에선 러시아군과 맞서던 우크라이나 국경 수비대 전원이 숨졌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민간인 사상도 속출하는 가운데 탈출 행렬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키예프 함락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한편에선 협상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조금 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유진 기자의 보도로 뉴스나인 시작하겠습니다. 엄청난 굉음이 도시를 공포에 몰아넣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요격을 한다고 했지만 일부는 아파트에 떨어졌습니다. We're all in a panic and smoke from the fire. We take off our bags and leave in the house. 러시아군은 체르노빌 원전 주변까지 밀고 들어온 뒤 130km 떨어진 수도 키예프로 향했습니다. 키예프 외곽 아파트 단지엔 러시아 전차가 활보합니다. These troops you can see over here, they are Russian airborne forces. They have taken this airport. 남쪽 흑해 연안엔 러시아 전함이 상륙했습니다. 섬 국경 수비대는 투항 압박에 욕설로 응수했지만 결국 폭격에 대원 13명 전원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삼면에서 진입한 러시아군이 키예프를 향해 진군하면서 사상자는 늘고 있습니다. 키예프 함락이 임박한 시점, 러시아는 무기를 내려놓는 즉시 협상을 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전화 통화에서도 우크라이나와 고위급 협상을 하겠다며 대화 카드를 제시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협상 요구라기보다는 사실상 항복 요구에 가깝습니다. 이렇듯 전쟁은 단 하루 만에 나라 전체를 마비시켰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잠시 잊었던 전쟁의 참상을 다시 목도하고 있습니다.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탈출 행렬로 도로가 마비되고 대피소마다 포탄을 피해온 사람들로 대혼란입니다. 떠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공포에 울부짖고 있습니다. 전쟁이란 그리고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어서 유혜림 기자입니다. 아빠와 작별 인사를 하던 어린 딸이 결국 울음을 터뜨립니다. 고개를 떨구고 흐느끼는 아빠는 살아 돌아온다는 기약이 없습니다. 폴란드로 피난을 갔다가 가족들을 남겨두고 다시 국경을 넘습니다. Jedzie na Ukrainę, żeby to bronić, żeby wszystko bronić. Ja jestem jego synem. Tam została u mnie matka i brat z siostrą. 대피하지 못한 주민들은 마트에서 먹을 걸 챙긴 뒤 방공으로 향합니다. 꽁꽁 싸맨 갓난아기는 아무것도 모른 채 천진난만한 표정을 짓습니다. 지하철역도 폭격을 피하기 위한 대형 방공호의 역할을 합니다.
어깨를 맞대고 붙어 앉은 시민들은 폭격의 잔상 속 악몽 같은 현실을 믿을 수 없습니다. We don't want to be a part of Russia or any other country. It's really getting very emotional. And I cannot believe it's happening, really. 지금까지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이는 10만여 명, 피난민은 100만 명이 넘을 걸로 예상됩니다. 방공호에 앉은 어린 소녀는 몰라도 될 전쟁의 참혹함을 너무 빨리 알게 됐습니다. 전쟁이 뭔지 안다는 소녀의 눈에선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Не хочу, чтобы я умирала. Я проснулась от бабаха сегодня. Я поняла, что это война.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우크라이나엔 우리 교민 일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국경을 넘은 교민도 있고 지금도 필사에 탈출 중인 교민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안전이 걱정인데 지금은 어떤 상황들인지 군원영 기자가 어렵게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는 교민들과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서부 리비프의 유경훈 씨는 현지인 부인과 나무려 했다가 뒤늦게 피난을 결심했습니다. 키예프가 이렇게 쉽게 됐다는 생각을 예상을 못했고요. 함량이 되는 순간 전체적으로 막기가 됐기 때문에 지금 빨리 준비를 해서 지금 떠나는 거예요. 통신과 전기가 언제 끊길지 몰라 내일 출발하는 대사관 차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유소 빼고는 지금 다 문을 닫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 국경에 더 몰릴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빨리 지금 나가려고 지금. 키예프는 러시아군이 언제 들이닥칠지 불안합니다. 밤 4시에 미사일 탄도 발사했고 또 지금 탱크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서 벌써 28km 떨어진 데 벌써 한 100대 정도 탱크가. 이젠 오도 가도 못합니다. 길이 다 막혔고 차에 기름을 못 넣어요. 전기 끊어졌고 그래서 지금 핸드폰도 좀 지나가면 이제 끊어질 거예요. 현지 교민은 64명. 한 교민은 19시간을 달려 국경을 넘었지만 지금은 24시간을 내달려도 쉽지 않습니다. 교민 가족과 동행하여 리비브 지역으로 이동하려다 교통 정체가 심해 다시 복귀하였으며 외교부는 원하는 교민들은 모두 주말까지 철수시킬 계획입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해방시키고 나치 성향의 인사들을 제거하는 것이 이번 침공의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들의 침공을 합리화하기 위한 주장이지만 해석하자면 친러시아 정부 수립이 목표라는 뜻이죠.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가 여전히 무력 개입을 주재하고 있어서 우크라이나의 운명은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 신세입니다. 최우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서방이 먼저 러시아를 위험에 빠지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Просто не оставили никаких шансов поступить иначе. Риски в сфере безопасности создали такие, что другими средствами отреагировать было невозможно.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탈군사와 탈나치화를 내세웠습니다. В идеале нужно освободить Украину, зачистить ее от нацистов. Вот пронацистское руководство настроенных людей и идеологии. 러시아계가 많이 사는 돈바스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친러 정부를 수립하는 게 목표란 걸 만천하에 알린 거라고 외신들은 분석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자신이 첫 타깃이라며 서방의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Цим ранком ми захищаємо нашу державу наодинці. Як і вчора, найпотужніші сили світу спостерігають здалеку. 미국과 나토는 직접 파병엔 여전히 선을 긋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 아니고 러시아와 직접 충돌은 세계대전급의 확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SNS엔 궁지에 빠진 우크라이나를 돕지 않는 서방을 비꼬는 풍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우정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지만 일단 미국과 서방 세계의 선택은 경제 제재입니다. 금융 제재와 함께 서방의 기술이 활용된 제품은 러시아가 수출을 할 수도 없고 수입을 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상의 완전한 경제 봉쇄에 들어간 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크지 않을 거란 전망이 적지 않습니다. 왜 이런 전망이 나오는지는 황병준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초강력 제재를 경고해왔던 바이든 미국 대통령. 침략자에 대해 혹독한 제재를 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와 통신 장비 등 미국의 기술이 들어간 제품을 러시아에 수출하는 걸 막았습니다. 유럽연합과 G7 등 서방 국가 대부분도 동참합니다. And these sanctions will increase Russia's borrowing costs, raise inflation, and gradually erode Russia's industrial base. 서방 금융기관들은 러시아 은행들과 거래해서도 안 됩니다. 푸틴 측근들의 해외 자산은 동결됐습니다. Putin's aggression against Ukraine will end up costing Russia dearly, economically and strategically. We will make sure of that. Putin will be a pariah on the international stage. 하지만 러시아산 에너지는 제재 대상에서 빠졌고 국제 금융결제망에서 퇴출시키는 초강력 제재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산 석유를 차단할 경우 가격이 치솟아 오히려 푸틴에게 유리할 수 있고 금융결제망 퇴출은 일부 국가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푸틴 개인에 대한 직접 제재도 빠졌습니다. 러시아의 외화 보유고가 6천억 달러가 넘고 달러 결제 비중을 16%까지 내려놓은 상태여서 경제 제재가 당장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예, 당장 국내 기업들에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무엇보다 러시아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부품 공급이 끊길 위기에 놓였고 자칫하면 수출길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와 거래를 해온 기업들은 어떤 품목 거래가 가능한지가 궁금하고 대금을 못 받으면 어떡할까 하는 걱정도 적지 않습니다. 오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 지원 상담 창구에 수출 기업들의 문의 전화가 이어집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출하고자 하시는 물품이 미국산인가? 이거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되고 미국에서 생산되시는 건가요? 러시아로 수출해도 되는 품목인지, 거래 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주된 고민입니다. 미국의 수출 통제와 관련된 자동차 부품이나 통신, 반도체 회사들이 문의를 주시고 계시고요. 화장품이나 식품류 수출하시. 현지에 공장을 둔 삼성과 LG, 현대차 등도 걱정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미국 기술이 들어간 반도체까지 수출을 제한하면서 장기화할 경우 반도체가 탑재된 부품 공급에 차질이 생겨 생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품목 제재로 인해서 부품 조달이 어렵고요. 자동차나 가전같이 전 세계에서 부품을 조달해서 생산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생산에 큰 차질이 예상이 됩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 기업들이 현지에서 경영 활동을 하는데 최소한의 보장을 해주는 예외 사항이 있다며 이 부분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최대 2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서는 등 제재 동참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조금 전 끝난 네 번째 여야 대선 후보 토론회 정리하겠습니다. 마무리가 된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도 우크라이나 사태가 집중 조명됐습니다. 하지만 후보들이 이 상황을 해석하는 시각은 매우 달랐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싸울 필요가 없게 하는 평화가 중요하다고 했고 윤석열 후보는 힘을 통한 억지력이 평화를 만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오늘 토론에서 오간 안보 공방부터 정리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한 방법을 묻는 질문에 후보들의 답변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다 부서지고 죽고 이기면 뭐 하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평화는 힘에 의한 상대 도발 그 억지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감정과 혐오가 아니라 이성과 국제 규칙에 의거해서 냉철한 국가적인 이성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재명 심상정 후보는 윤 후보의 힘을 통한 평화로는 전쟁 불안을 야기한다고 비판했지만 윤 후보님이 너무 자극적이어서 북한이 군사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은 선제 타격을 대비하는 사람이 아니고 결정하는 사람이거든요. 윤 후보는 유약한 안보관으로는 평화를 지킬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종이와 잉크로 된 그런 협약서 하나 가지고 국가의 안보와 평화가 지켜질 수 없다는 것을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는 관점에서도 안보관 차이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이 후보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초보 정치인이라고 부르며 윤 후보를 애둘러 비판했습니다. 초보 정치인이 대통령이 돼서 러시아를 자극하는 바람에 결국은 충돌했죠. 윤 후보는 강력한 억지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힘과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과
그리고 강력한 동맹이 있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는 그거 하나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드 추가 배치와 대중 산불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초음속 이런 극초음속 미사일들이 개발되면은 그 대응하는데 한미 간의 그 MD는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는 사드 배치가 한반도 평화에 위협이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사드 도입하겠다고 해서 경제에 악영향 미치는 거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씀드립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이번 토론에선 야권 단일화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 안철수 후보는 결렬 선언을 했다고 했고 윤석열 후보는 노력 중이라고 말해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다당제 보장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서 안철수 심상정 후보에 대한 구애를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김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토론 도중 심상정 후보가 야권 단일화 가능성을 묻자 어떻게 지금 양당 단일화가 아직 열려 있습니까? 두 후보의 대답이 미묘하게 엇갈렸지만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이미 다 결렬됐다고 선언을 했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야권 단일화에 견제구를 날립니다. 우격다짐으로 눌러앉힌 다음에 조건을 걸어서 같이 한다 이런 거 사실은 저는 안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이 후보는 다당제를 보장하는 선거제 개편을 제시하며 심, 안 두 후보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를 개혁해서 제3의 선택이 가능하게 해야 된다. 윤 후보도 중대선거구제 도입엔 찬성했지만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으로 준연동형 비례제를 무력화한 것을 들어 선거용 제안이라고 지적했고 또 연동형 비례대표를 정의당의 협조를 받아서 해놓고 바로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우리 정의당을 뒤통수 치고 심 후보도 민주당이 뒤집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선거제도를 바꿨지만은 결국 민주당이 이걸 뒤집었단 말이에요. 안 후보는 준비해온 판례를 보이며 이 후보의 조국 장관에 대한 말바꾸기를 지적했습니다. 지난 2년간은 마녀 사냥이다. 올해 들어와서는 국민께 공정성에 대한 기대를 훼손하고 실망시켜서 사과드린다고. 재판이 이제 확정이 되고 범죄 혐의가 분명할 때는 제가 그거 잘못했으니까 그건 인정해야 된다 이런 취지였고요. TV조선 김도영입니다. 보신 것처럼 토론 열기도 이렇게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는데 유력 후보들의 지지율 격차도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의 박빙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전 투표까지 불과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와 조선일보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지난 조사보다 더 좁혀져 그야말로 초박빙 양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임유진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23일과 24일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34.9%, 윤석열 후보는 36.5%였습니다. 열흘 전보다 이 후보는 1.7%포인트 오르고 윤 후보는 2.3%포인트 내리면서 격차가 1.6%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8.5%, 심상정 후보는 3.1%였습니다. 이 후보는 50대와 60대에서 각각 5%포인트씩 올랐습니다. 반면 윤 후보는 지지세가 높았던 20대에서 지지율을 3.6%포인트 더 끌어올렸지만 30대에선 7%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이 후보가 5.6%포인트 오르고 윤 후보가 9.1%포인트 내리면서 오차 범위 내 접전이 됐고 인천 경기에서는 윤 후보가 6.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이 후보의 지지율이 10%포인트 넘게 내리며 변동폭이 컸고 호남에서는 윤 후보가 10%포인트 올랐습니다.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를 물었을 땐 윤 후보가 40.1%, 이 후보가 34.4%, 안 후보 1.3%, 심 후보 0.1%였습니다. 정권 교체로는 49.4%로 지난해 11월 이후 6차례 조사 가운데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TV조선과 조선일보가 칸타코리아에 의뢰해 1,007명을 상대로 유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이렇게 초박빙 상황에서 승부를 가르는 건 결국 지지층의 결집이 어느 후보 쪽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느냐, 즉 투표장에 가느냐 하는 게 될 겁니다. 투표일 무렵엔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수십만 명에 이를 전망인데 본인이나 가족이 코로나에 걸려도 투표하겠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윤석열 후보 지지세가 높은 20대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성재 기자가 이번 조사 결과를 좀 더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는 응답은 86.6%였습니다. 하지만 본인이나 가족의 코로나 확진 시 투표를 하겠다는 응답은 74.5%로 낮아졌습니다. 3월 9일 본투표일에 오후 6시부터 1시간 반 동안 별도 투표 시간이 마련됐지만 투표율 하락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특히 윤 후보 지지세가 높은 20대의 확진 시 투표 응답은 57.7%로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40대는 70.3%, 60대 이상은 82.2%였습니다. 사전투표를 하겠다는 응답은 26.3%였는데 이재명 후보 지지층에서 39.6%, 윤석열 후보 지지층은 16.5%에 그쳤습니다. 보수층 일각의 사전투표 불신이 윤 후보의 득표율에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셈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 이거 들어보셨죠? 끝부분을 가면 이재명 게이트란 말을 김만배가 한다고. 45%는 이 후보의 책임이 있다고 했고 27.2%는 윤 후보의 책임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TV토론을 가장 잘한 후보는 이재명 32.9%, 윤석열 17.4%, 심상정 16.5%, 안철수 16.2%였습니다. TV토론이 후보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은 65%로 나타났습니다. TV조선 박성재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TV토론이 조금 전에 막 끝났기 때문에 리포트에 다 담지 못한 내용들은 정치부 서주민 기자에게 직접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 기자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정치가 주제였죠. 네. 전반적으로 보면 이재명 후보가 심상정, 안철수 후보에게 이제 손을 내밀었다. 즉 다시 말해서 윤석열 후보 고립작전 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전반적으로 그랬습니다. 이 후보는 줄곧 심상정 후보와 안철수 후보와는 생각이 다르지가 않다. 예. 반면에 윤 후보는 좀 생각이 다를 것이다. 이런 식의 말을 수차례 반복을 했습니다. 바로 어제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다당제 보장을 위한 정치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이 후보가 그거를 좀 최대한 활용한 거죠. 특히 안철수 후보가 야권 후보 단일화 결렬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토론회여서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안철수 후보를 좀 관심을 좀 끌기 위한 이런 노력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안 후보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둘 다에게 사실 조금 냉랭했습니다. 이 후보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불통 인사 또 앞서 보셨지만 조국 사태에 대한 이 후보의 말바꾸기를 좀 지적을 했고요. 예. 윤 후보에게는 이 핵공유와 관련한 세부적 또 기술적인 질문을 수차례 거듭하면서 차이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예, 저도 토론해 봤는데 뭐 대장동 관련해서는 역시 좀 입들이 거칠더군요. 예, 아무래도 이 주도권 토론 때 주로 대장동 의혹의 몸통이 누구냐 이걸 놓고 이 후보와 윤 후보가 이 거친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예. 영상으로 보시죠. 시중에 후보는 이런 얘기 있어요. 우리 후보님 빙하 타고 온 둘리 같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정상적인 질문을 하시죠. 팩트에 근거해서. 큰 소리 뻥뻥 친다고 됩니까? 이런 거 가지고요. 안방 장비라고 합니다. 윤석열 후보님 정말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고 정말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관용 카드로 제가 뭐 초밥을 먹었습니까? 어디 엉뚱한 데다가 마치 이완용이 안중근에게 그 나라 팔아먹은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랑 똑같은 거지. 예, 후보들의 감정이 상당히 예민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지금 자료들을 지금 잠시 봤는데 조금 전에 저희가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 결과도 보도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일단 윤석열 후보가 경합 우세로 나온 결과가 많았는데 오늘 저희 조사를 보면 좀 격차가 상당히 줄어들어서 초박빙 양상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오늘 저희가 보도해드린 자체 여론조사 외에도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봐도 이재명 후보는 4%포인트 올랐고요. 윤석열 후보는 4%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중앙일보 조사도 비슷했는데요. 이 두 후보의 격차가 역시 줄어드는 양상입니다. 다른 변수도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단일화 결렬 이후의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물론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습니다만 단일화해야겠다 이런 생각, 이런 압박이 좀 더 커질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오는 28일에는 이 투표용지가 인쇄되는데요. 단일화를 만약에 한다면 그 전에 이루어지는 게 가장 효과가 클 겁니다. 결국 이번 주말이 중대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마침 내일 윤 후보와 안 후보가 모두 수도권에서 유세를 합니다. 윤 후보가 안 후보에게 직접 만남을 위한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는데요. 두 사람의 만남이 전격 성사가 된다면 아무래도 내일 저녁이 가장 유력한 상황입니다. 조금 전 토론회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노력 중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좀 취재되는 게 있습니까? 뭐 일단은 윤석열 후보가 어느 정도 이제 메시지나 뭐 이런 연락을 취했다는 것 정도는 지금 알려진 상황이고요. 어쨌든 뭐 안 후보로서는 오늘 토론회에서 단일화에 좀 선을 긋긴 했지만 그 이유를 어쨌든 자신의 경선 제안을 윤 후보가 좀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런 걸 좀 강조를 했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경선 제안을 받는다면 이 재고해 볼 수 있는다. 이런 해석의 여지가 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예, 이번 주말이 뭐 현실적으로 가능한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좀 일종의 회방 놓는 듯한 말을 이제 계속 하는 것이고 윤석열 후보는 아직 여지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수주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 가족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를 해제합니다. 이 방역 당국이 밀접 접촉자 관리를 사실상 포기하겠다는 것이기도 한데 보건소 업무 과부하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보건소는 이미 구청 소속 공무원까지 총동원된 상황입니다. 서영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구청 직원이 재택 치료자에게 전화를 겁니다. 정말 위급 시에는 119 있지 않습니까? 119로 이제 전화를 거셔가지고 환자 한 명마다 의료기관과 약 처방 등을 안내하지만 연락이 안 닿기도 일쑤입니다. 이분은 잠깐 안 받으시나요? 통화가 될 때까지 전화를 돌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주무관의 소속은 생활안전팀. 재택치료와 거리가 멀지만 보건소 일손이 달리다 보니 업무를 돕는 겁니다. 보건소의 인력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전화를 걸어도 이제 보건소 계속 전화를 받기 때문에 전화가 잘 안 돼요. 신규 확진자가 최근 17만 명 안팎, 재택치료자가 65만 명을 넘어서면서 보건소 업무도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 10만이 17만이 됐다는 것은 한 보건소당 1,000명이 1,700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이 사실은 동거 가족의 격리 문제였습니다. 정부는 보건소에 군인력 등 4천 명을 투입하고 특히 확진자의 동거 가족은 다음 달부터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재택치료자의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격리 해제된 동거 가족의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도 정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유행의 정점을 3월 중순 25만 명 안팎으로 내다봤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연일 확진자가 17만 명 안팎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확진된 경찰관이 2,300여 명,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서 업무를 볼 수 없는 이들까지 더하면은 이 치안과 소방 등 사회 필수 기능이 위태롭습니다.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윤서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가파른 확산세에 일선 경찰서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 번 출동하면 차량 전체를 소독하는 건 기본. 집단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신속 항원 검사도 수시로 이루어집니다. 특정 다수인을 많이 만나는 직업이다 보니까 수시로 자가진단 검사도 하고 개인 위생도 하고 있지만 지난달 인천의 한 파출소에선 근무자 35명 중 절반 이상이 확진되면서 파출소 전체가 나흘간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기준 코로나19에 확진된 전국의 경찰관은 2,348명. 여기에 밀접 접촉자 2,327명을 더하면 경찰관 4,675명이 자가 격리 중입니다. 매일 500여 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추가되면서 일선 경찰서에선 수사 차질에 근무자를 돌려막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피해자가 유치장 입감을 했는데 양성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입감을 못한 적도 있고. 제일 지금 힘든 게 전화상으로 뭘 수사를 할 수가 없어. 보이스피싱이라고. 소방 인력도 오미크론 확산에 애를 먹긴 마찬가지. 서울소방재단모문의 확진자는 어제 오후 6시 기준 267명이었고 격리자도 56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TV조선 윤서아입니다. 경찰을 사칭한 남성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속이고 현금 700만 원을 가로채 달아나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보이스피싱 수거책 경찰에 신고했다가 사기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유형동 기자입니다. 종이 가방을 든 남성이 무인 은행 창구로 들어갑니다. 또 다른 남성이 뒤따라 들어갑니다. 이 남성은 종이 가방을 건네받은 뒤 유유히 사라집니다. CCTV 확인하러 오셨더라고요. 무슨 일이에요? 보이스피싱 때문에 저는 나라고. 보이스피싱 수거책인 20대 A씨는 어제 오후 5시 10분쯤 광주광역시의 한 자동 입출금기에서 현금 2,900만 원을 총책에게 송금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경찰이라고 신분을 밝힌 한 남성이 다가와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고 말하자 현금 700만 원이 든 종이 가방을 순순히 넘겼습니다. 경찰이라고 말한 남성은 기다리라고 말했지만 한참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A씨는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에 황급히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송금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수거한 돈을 이체하는 중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10만 원 하루 일당 받기로 하고 수고만 했죠. 수고만. 전혀 모르고. 경찰은 보이스피싱 수거책 A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경찰관을 사칭한 남성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TV조선 유형동입니다.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거나 음식 배달 주문할 때 후기 많이들 보시죠. 쿠팡이 중소업체 인기 상품과 유사한 자사 브랜드 제품을 팔면서 직원들에게 자사 상품 후기까지 쓰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쿠팡에서 판매 중인 타이머입니다. 쿠팡 자체 브랜드 제품인데 판매 페이지 상위 상품평은 쿠팡 직원들이 올린 후기들입니다. 무상으로 제품을 써본 뒤 쿠팡 직원들이 남긴 후기가 전체 후기 7개 가운데 5개입니다. 다른 PB 상품도 상품평 대다수를 직원들이 작성했습니다. 쿠팡은 사전에 상품을 제공받아 쓴 후기임을 고지했고 강제성이 없는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작성됐다며 상품 노출 순위도 공정하게 결정됐다는 입장입니다. 쿠팡 PB 상품이 중소납품업체의 인기 제품을 베꼈다는 의혹도 나옵니다. 일부 제품은 납품업체 제품과 디자인과 명칭, 규격 등이 유사합니다. 대기업 전통회사들 자사 브랜드 만드는 대부분하는 행동이 그건데 저희가 2위였는데 좀 2위로 밀리고. 쿠팡은 제품 출시 전 지적재산권 침해나 부정경제행위 여부를 철저히 검토했다는 입장. 하지만 납품업체들에겐 공급 상품을 스스로 구매하는 행위를 불공정 행위로 금지한다고 공지한 반면 직원들에게 자사 제품을 제공해 판매 후기를 쓰게 한 건 내로남불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중소업체들은 쿠팡에서 제품 베끼기를 당해도 의뢰 입장이라 문제 삼기 어렵다고 토로합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어제 하루만 전국에서 산불이 13건이 잇따르는 등 지난 2달 동안 난 산불이 200건에 육박했습니다. 올 겨울은 기상청 관측 이래 눈과 비가 가장 적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산자락이 온통 희뿌연 연기로 가득합니다. 초대형 헬기가 연신 물을 뿌립니다. 불은 밤까지 이어지면서 산불 특수 진화대가 밤새도록 산불과 사투를 벌입니다. 어제 낮 3시 50분쯤 강원 평창에서 난 산불은 17시간 만인 오늘 아침에야 꺼졌습니다.
그 작업자가 담배불 취급 부정의로 이렇게 안 그러면 부산물들을 쌓은 것들이 많아서 그것이 계속 타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전국에서 산불 13건이 잇따랐는데 올 들어서만 194건에 이르고 하루 평균 3건 넘게 산불이 나고 있습니다. 겨울 가뭄이 잦은 산불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올겨울 전국의 강수량은 평년의 13% 수준으로 1973년 기상 관측 이래 49년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취재진이 직접 산에 올라 낙엽의 상태를 확인해봤습니다. 겨울 가뭄에 낙엽은 이렇게 바스라지고 나뭇가지도 쉽게 부러질 정도로 바짝 메말랐습니다. 산불 실험 결과 수분 함유량이 10% 아래면 산불이 날 가능성이 30배 높아지고 강풍이 더해지면 산불 확산 속도는 26배로 빨라집니다. 시타다간 강풍에 의해서 이 작은 불씨가 산림으로 옮겨붙게 되면은 대형 산불로 확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내일부터 강원 일부에는 초속 25m에 이르는 태풍급 강풍이 예상돼 산불 당국의 긴장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 수급과 전기료 급등 우려가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에너지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에서 한 말이 해석에 논란을 낳았습니다. 앞으로 60여 년 동안은 원전을 우리의 주력 전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는 겁니다. 5년 내내 탈원전 하다가 임기 마지막에 느닷없는 원전 활용론, 청와대에 충분한 배경 설명이 없어서 사실 잘 해석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대통령의 말만 전하겠습니다. 조정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안 점검회의에서 향후 60여 년 동안 원전을 주력 기저전원으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한울 1, 2호기, 신고리 5, 6호기 원전을 가능하면 이른 시간 내에 단계적으로 정상 가동할 수 있게 점검해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업계에선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이유로 재작년 4월 공사를 마친 신한울 1호기의 운영 허가를 1년 넘게 미룬다고 비판해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초 원전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탈원전을 선언했고 혹시라도 원전 사고가 발생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습니다. 원전 생태계 붕괴 지적에도 탈원전을 고수해왔습니다. 야당은 지난 5년에 대한 자기 부정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이 말을 바꾼 이유에 대해 설명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대선 국면에서 탈원전 정책이 심판대에 오를 것 같으니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것입니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의 원전 관련 기존의 입장과 로드맵을 다시 한번 밝혔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국회 법사위원회에선 대선 관련 이슈를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윤 후보의 병역 면제 사유에 의혹을 제기하며 검사 임용 당시의 신체 검사 자료를 내놓으라고 요구했고, 야당은 이 후보의 대장동 관련 의혹과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가 지체되고 있다며 반격했습니다. 법사위 공방은 장용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현안 질의를 하겠다며 법사위를 소집한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후보의 검사 임용 당시 신체 검사 자료를 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40년 전 윤 후보가 양쪽 눈 시력 차이인 부동시로 병역 면제를 받은 것에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겁니다. 초점도 안 맞는데 어떻게 당구를 500이나 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영상 틀어주세요. 어휴, 안경도 안 쓰고 잘 던지시네. 야당은 윤 후보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다 검증된 사안이라며 근거 없는 네거티브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과 성남FC 후원금 특혜 의혹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반격했습니다. 성남시에서 진행된 모든 개발 사업이 특혜 비리로 다 점철이 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후보 배우자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왜 김건희 씨 소환조차 안 하고 있는 것입니까? 김혜경 부인이 경기도 복화를 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까? 박범계 법무장관이 이재명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용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포함됐던 것에 대해 야당은 선거 중립 위반이라고 지적했지만 박 장관은 대화방의 정체를 몰랐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국민의힘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오늘 도로변에 벌어진 대장동 문건 보따리를 제보받았다며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민간에 특혜를 준 증거라고 주장했는데
검찰은 이미 확보한 자료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여기에 뭐가 들었는지는 좀 더 살펴봐야겠습니다만 이런 가방이 왜 도로변에 버려졌는지 이게 어떤 경로로 국민의힘에 전달됐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이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검은색 가방에서 낡은 서류를 꺼내 보입니다. 대장동 실무를 맡았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정모 전략투자팀장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직접 보고한 문건이라면서 이 후보가 대장동과 성남 1공단 분리개발을 승인해 특혜를 준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결재를 하고 시장 결재인을 붙여서 간인을 한 바로 이 보고서입니다. 용적률로 인해서 약 2,700가구에 특혜가 주어진 셈입니다. 고속도로변 배수구에 버려진 보따리 안에 정 팀장의 자필 메모와 명함이 들어있다며 검찰이 증거인멸을 방치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명함까지 들어있는데 어떻게 증거인멸 증거냐는 반응이 나왔고 검찰도 이미 지난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원 본부장이 제시한 대장동과 성남 1공단 분리개발 관련 내용은 지난달 김만배 씨 등 대장동 5인방 관련 재판에서 이미 공개된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빈 깡통이 요란하다며 허술한 흑색 선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용도 폐기된 지나간 쓰레기를 새로운 쓰레기 인양 포장한 것입니다.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원 본부장은 문서의 존재는 알려져 있었으나 언론 공개는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공단과 아파트를 예, 대선 공약을 따져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동시에 내놓은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을 따져보겠습니다. 자, 최원희 기자, 이 공약은 후보들이 동시에 내놓은 공약인데 뭐 차이점이 있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는 임기 안에, 윤석열 후보는 취임 즉시 병사 월급 200만 원 인상을 내걸었습니다. 2030년부터 전면 모병제를 공약한 심상정 후보는 300만 원을 약속했고요. 안철수 후보는 이런 병사 월급 공약을 매표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대신 전역할 때 1,000만 원을 주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아무리 국방의 의무라고는 합니다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라는 공감대가 있긴 한 것 같은데 이 200만 원이라는 수치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네, 올해 병장 월급이 약 67만 6천 원입니다. 2026년에야 100만 원 수준이 되는데요. 물론 주거비와 식비를 국가에서 대긴 하지만 이 후보들이 200만 원을 내건 이유는 이 병사 처우를 최저임금 수준에는 맞춰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예. 의무 복무하는 병사는 싼값을 부려도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구시대적인 생각이 최소한 이 임금이라는 측면에서 배려를 하지만 공약이 실현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겠죠. 이재명 후보는 임기 동안 국방 예산 자연 증가분과 다른 예산 전환으로 가능하다고 봤고요. 윤석열 후보는 5조 1,000억 원이 추가로 든다면서 세출 구조 조정으로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만약에 취임하게 되면 바로 하겠다는 거죠. 이 5조 1,000억 원이면 충분합니까? 우리나라 군 병사 수는 약 30만 명입니다. 월급을 올리면 적어도 7조 2천억 원이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지난해 병사 월급 예산 2조 2천억 원을 여기서 빼면요. 윤 후보 말대로 약 5조 원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부사관, 장교 등 군인 전체 인건비도 봐야 합니다. 현재 하사 기본급은 170만 원대라서 병사 월급만 올리면 연공 서열에 반하게 됩니다. 이들 월급 인상까지 고려한 재원 조달 방안을 다시 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결국 이 논의는 모병제 논의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 모병제에 대한 후보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는 선택적 모병제를 함께 꺼냈습니다. 현 수준의 절반인 15만 명으로 병사 수를 줄이겠다는 거고요. 윤석열 후보는 20년 뒤 모병제 전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두 후보 모두 줄어드는 병력에 대비한 첨단 전투체계 전환도 언급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무기 개발과 구입에도 천문학적인 돈이 소요됩니다. 국방 예산이 크게 늘지 않는 이상 병사 월급 200만 원 인상은 군 전력 예산을 줄이는 모순을 만들 수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추가 세수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요구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200만 원을 준다고 하면은 결국 어딘가 나갈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전력개발비가 까일 가능성도 있는 거고 국민들한테 표를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이 공약은 가장 먼저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것인가, 안보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는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젠더 이슈까지 좀 포함된 문제여서 이 한 줄짜리 공약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군요. 네. 예,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 궤도 안착에 실패했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오는 6월에 다시 발사됩니다. 실패 원인으로 지목된 헬륨이 새었던 부분을 설계 변경과 구조 보강을 통해서 발사에 성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월 이륙 36초 만에 특이 진동이 감지되며 궤도 안착에 실패했던 누리호. 과학기술부는 누리호의 2차 발사 예정일을 오는 6월 15일로 확정했습니다. 2차 발사 예정일은 6월 15일이고 발사 예비일은 6월 16일부터 6월 23일이며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하여 누리호 발사 실패 원인은 비행 중 헬륨 탱크의 고정 장치가 풀려버리면서 헬륨 탱크가 제자리를 벗어났고 헬륨이 새면서 발생한 탱크 균열로 산화제가 누설돼 엔진이 빨리 꺼졌기 때문으로 밝혀졌습니다. 과기부와 항공우주연구원은 조치 방안을 검토해 3단부 산화제 탱크를 하중에 1.5배까지 견딜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하고 헬륨 탱크 고정 장치를 강화하면서 탱크 덮개 두께도 9kg 늘려 누리호가 안정적으로 비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2차 발사는 반드시 성공을 시켜야 된다는 부담감이 또 있는 것도 저희 잘 진행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선 조치와 위성 탑재 등의 절차로 2차 발사 시기가 당초 5월에서 6월로 연기되면서 올해 말로 예정됐던 3차 발사도 내년 1월에서 2월로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형사와 악당이 마지막 결투를 벌이는데 구경꾼이 불쑥 끼어듭니다. 나 여기 사장인데 이 동네 난리 쳐놓고 어딜 가? 마동석은 밑도 끝도 없는 소리를 던져놓고 20초 만에 사라집니다. 뜬금없는 등장과 퇴장으로 관객을 웃음바다로 몰아넣고 영화의 양념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세상에 넘쳐나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들을 시인이 질펀한 연작 사설 시조로 나무랍니다. 그건 또 무슨 육개장에 보리밥 많은 소리인가? 수수 때도 아래 윗마디가 있는 건데 무슨 경우가 그 모양인가? 시먹은 소리 하들 말게. 뜬금없다의 뜬금에서 뜨는 떠있다, 금은 돈을 뜻합니다. 그렇듯 그날 시세 변동에 따라서 매겨지는 시가를 가리키죠. 옛날 곡식시장에서 거간꾼들이 농간을 부려 뜬금이 터무니없어지는 것을 뜬금없다고 했다가 갑작스럽고 엉뚱하다는 의미가 된 겁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총리 국회 추천제를 비롯한 통합정부, 선거제 개혁, 대통령 4년 중임제에 이르는 정치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 공정하게만 추진된다면 사생결단식 적대정치와 승자독식 같은 고질적 병폐를 웬만큼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입니다. 조그만 정당도 아니고 180석의 절대적 의석을 가진 여당이 이런 아름다운 개혁 방안을 내놓았다면 더더욱 박수받을 일이죠.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요? 송 대표는 굳이 속마음을 감출 생각이 없는 듯합니다. 안철수 후보의 새로운 정치, 심상정 후보의 진보 정치, 김동연 후보의 새로운 물결도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선을 불과 10여일 앞두고 마침 야권 단일화 논의가 삐걱거리자 그 틈을 노려 윤석열 후보를 고립시키겠다는 의도가 너무 노골적이어서 제 손이 더 오그라드는 느낌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그렇게 생각하면 하시면 될 일이지요 한 것도 그래서일 겁니다. 심상정 후보의 반응 역시 민주당이 이제 와서 이런 말할 처지는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2년 압도적 의석을 무기처럼 휘두르며 입법 폭주를 해온 게 누구였습니까? 정치 야합으로 탄생시킨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성정당으로 전락시킨 건 또 어느 당이었습니까? 그래 놓고는 이제 와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부럽긴 합니다. 대선이 무섭긴 무서운 것이죠. 지금 기득권 내려놓고 정치 교체 못하면 180석 더불어민주당의 직무유기가 될 것입니다.
송 대표는 얼마 전에도 586 기득권을 버리겠다고 선언했다가 당내에서조차 뜬금없는 소리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승패와 무관하게 당분간은 180석을 가진 국회 제1당의 지위를 유지할 겁니다. 마음만 먹는다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직무유기를 면하는 길도 간단하죠. 뜬금없이 지금 이런 말씀 마시고 천천히 대선 끝나고 승패에 관계없이 국민의 뜻을 물어 소신껏 추진하면 될 일입니다. 2월 25일 앵커의 시선은 자다가 봉창을 두드리면 이었습니다. 주말에는 토요일과 일요일의 날씨가 사뭇 다르겠습니다. 일요일은 맑겠지만 내일은 종일 흐린 가운데 비와 미세먼지 소식이 있습니다. 비의 양은 땅을 살짝 적실 정도로 매우 적겠습니다. 다만 중부 지역은 천둥 번개가 칠 수 있겠고요. 저녁부터는 눈이 섞여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위가 풀리면서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졌습니다. 중부 지역은 내일까지 먼지가 남아있겠고요. 모레부터는 해소되겠습니다. 주말 동안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서쪽 일부와 동해안 쪽으로는 강풍특보도 내려지겠는데요. 바람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한낮에는 포근하겠고요.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25일 금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